안녕하세요, 이남승입니다. 6월 평가원 세계지리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험 잘 보셨죠? 개념 강의와 기출 강의 완강한 친구들이라면 무난하게 50점 받으셨을 거고요. 50점을 받지 못한 친구들은 개념 기출 강의 완강 꼭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 개념에서도 기출에서도 지역지리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각 국가의 위치, 지도에서 특징, 위치와 특징, 9번 문제 같은 경우 접근한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반복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작년 수능부터 이 세지 수문제 중에 그래프 해석 출제가 점점 적게 되고 있죠. 오늘도 이번 6평도 작년 수능이랑 마찬가지 그래프 문제는 4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해석에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작년 수능보다는 조금 쉬웠던 이유가 이 공간 정보를 해가지고 도시와 국가의 위치를 얘기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어요. 작년 수능 19번 문제처럼 도시들 간의 최단거리 이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문제로 출제됐을 때 조금 더 어렵게 을 느끼실 거고 그거에 관련 연습도 우리 개념 강의 때부터 계속했던 거 있잖아요. 동경 140도 도쿄, 동경 150도 시드니, 카이로는 북위 30, 동경 30, 서경 75, 뉴욕, 콜롬비아의 수도인 보고타, 칠레 남쪽 끝. 그지? 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멈추시면 안 돼요. 수능은 이것보다 한 문제에서 두 문제까지 어렵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 지역지리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문제를 좀 쉬운 문제는 넘어가고요. 중요한 부분 위주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세계지도 문제이고 세계지도는 정말 어렵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개념 강의에서 공부했던 딱 그 내용 가지고 기출 강의의 문제들만 풀 수 있다면 무조건 맞출 수 있습니다. 실수만 하시면 되죠.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검사는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번 문제 은근히 많이 틀렸더라고요. 이 한지, 세질 같이 한 친구들은 지형을 2번 공부해서 카르스트 지형이나 화산 지형을 안 어려워하는데 세지만 선택한 친구들은 요 카르스트 지형 부분에서 조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한 번씩 틀리더라고요. 자, 좀 할게요. 자, 베트남이고요. 베트남 이제 지역지리에서 조금 더 이제 강조하자면 수도가 하노이라는 거. 그리고 남쪽 여기 점 찍고요. 베트남의 수위 도시,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는 남쪽의 이 도시입니다. 베트남이 이제 우리나라와 비슷한 역사적인 그게 있죠. 식민 지배를 받고 이제 남쪽과 북쪽 간의 갈등이 나타납니다. 북쪽의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그다음에 프랑스,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자본주의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북쪽의 공산당이 지배를 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로 치자면 북쪽의 평양과 남쪽의 서울 이런 느낌으로 베트남에도 큰 도시 2개가 있다. 하지만 북한이 이겼기 때문에 평양이 수도가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수도가 하노이고 그다음에 남쪽에 이 큰 도시가 호치민이다. 뭐 북한의 김일성 그 씨가 있었다면 이 베트남에는 이제 호 아저씨라고 불리는 또 그런 지도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호치민이라고 도시 이름이 바뀌고요. 여기가 인구가 제일 많은 수위 도시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개도국임에도 불구하고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 요거 좀 익혀두시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은 중국 티베트곤에서 발원한 메콩강이 미얀마, 라오스, 그다음에 타이와 국경을 지나 흐르다가 캄보디아를 지나서 이렇게 베트남 남부 지역이 바로 이 메콩강의 하구 지역이다, 삼각주 지역이다라는 거 요 개념 익혀두셔야겠죠. 좋습니다. 자, 요 정도의 개념. 자, 석회동굴은 석회암의 용식이다. 옳은 설명. 그다음에 석순 요거 하셔야죠, 여러분들. 이게 뭐죠? 요거는요. 석회동굴 내부에 종류석, 석순, 석주다. 이것도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석은 돌석자이죠. 석순은 죽순 할 때 순입니다. 우리 푸바오가 좋아하는 죽순, 대나무 뿌리 해서 돌뿌리. 요거는 돌기둥, 석주, 종류석 이렇게 3가지 기억하시고 요 3개는 카르스트 지형은 다 석회암이 물과 반응을 해서 녹아서 형성되는 화학적 풍화, 물의 녹을 용, 침식할 때 식 해서 용식이걸랑요. 근데 이 3개는 뭐다? 용식의 역반응
침전입니다. 요 표현 좀 반드시, 선생님 강조 많이 했잖아요.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지하수에 포함된 탄산칼슘의 침전으로 형성된다라는 거 해서 답 1번 끝이 되고요. 다음 석회와 단구는 그냥 외우지 말고 단구의 구는 언덕구, 단은 계단할 때 단. 계단 모양의 땅으로 튀르키예 파묵칼레가 제일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 석회와 단구는 융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용식으로 형성된 계단 모양의 지형이다. 카르스트 지형이니까 다 용식과 관련된 것이죠. 자, 마찬가지 돌리내도 용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용식으로 땅이 움푹 파여진 와지, 웅덩이를 돌리내라고 하지요. 근데 리얼은 바로 뭐예요? 화구의 함몰로 형성된 지형은 화산 지형인 칼데라다 라는 개념, 화산 지형과 연결하셔서 카르스트 지형의 개념 꼭 개념 교재 정리했던 거 정리 다시 한번 해주시고, 이 지형 같은 경우는 용어를 정리할 때 그냥 무지성을 외우지 말고요. 용어의 뜻을 풀어가지고 이해하는 연습을 계속 하십시오. 용식의 뜻이 뭐다? 용은 드래곤 용이 아니겠죠. 물에 녹다 용, 침식 제거된다 할 때 식, 물에 녹아 제거된다 용식이라고 한다라는 거 꼭 이렇게 용을 풀어가지고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자, 3번 GIS 문제고요. 계산하시면 되죠. 다만 이제 백지도에서 위치를 몰라가지고 틀렸다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많이 했던 거잖아요. 아프리카의 뿔, 해적이 나타나, 이슬람교 비중 높아, 시온 모양으로 생긴 소말리아, 그다음에 여기가 에티오피아죠. 에티오피아는 크리스트교 국가여서 종교는 금묵자학이어서 에티오피아 서쪽의 남수단, 남쪽의 케냐, 크리스트교 비중이 높아. 하지만 이 소말리아는 아라비아 반도 서남아시아 가까워서 이슬람교 비중이 높아. 우리 공부했던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백지 들 때 이렇게 공부했죠. 에게, 탈모 왔네, 에케, 탄모,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모잠비크 공부했잖아. 이는 바로 뭐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래서 백지도 공부 꼭 해주세요. 지역 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지든 한지든. 자, 4번 문제 딱히 어렵지 않죠? 설명 안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도시를 제조업과 관련 정리하셔야 됩니다. 시애틀 항공기 산업 스타벅스 본사,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헐리우드 영화 산업 LA 위치. 휴스턴이 안 나와 있죠. 이 점과 비슷한 위도의 해안가, 여기가 휴스턴 석유화학 산업. 시카고 미국에서 인구 3등 도시, 2등 도시는 로스앤젤레스, 뉴욕이 인구 1등 도시. 시카고의 동쪽 5대5 여기에 자동차 공업의 중요한 지역 디트로이트. 뉴욕보다 북쪽에 동해안 점 찍으면 여기가 보스턴, MIT 하버드로 최근에 첨단 산업 성장하고 있는 곳. 최초의 공업 지역인 뉴 잉글랜드 공업 지역의 중심 도시. 이렇게 정리 꼭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들의 위치 특징 말입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도 이제 건조 지형이잖아요. 이것도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 안 하면 맞출 수가 없어요. 나미브 사막은 한류 때문에 형성된 사막. 이 한류의 이름이 바로 뭐다? 벵겔라 해류. 아프리카 남서부의 나미비아에 위치한 해안 한류 사막이죠.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하천을 건천이라고 하고 이걸 와디라고 하죠. 언제 비가 왔지? 언제 비가 왔길래 사막에 물이 흐르지? 이런 느낌으로 해서 옳은 설명. 모래로 이루어진 높은 언덕을 사구라고 하고 이 친구를 바하다라고 해요. 바르한이라고 해요. 빠르게 발음하면 바하다는 바다, 선상지가 연결된 곳. 바르하는 바람, 바람의 퇴적작용, 사구를 바르한이라고 하죠. 따라서 답은 기억과 니은. 사막 가운데 물이 고인 작은 호수. 이 호수는 오아시스가 아니라 비가 내린 후 잠시 생기는 이 호수다라고 해서 플라야호라고 했었죠. 야, 호수다. 이거 아니네. 염호네. 마실 수 없네. 이렇게 해서 플라야호가 염호다라고 우리가 외웠던 바로 그것입니다. 염분이 높기 때문에 관계용수로 활용할 수가 없고요. 마지막. 여러 개의 면과 모서리를 가진 자갈, 3면이 릉으로 이루어진 돌 해서 삼능석이다. 하천의 침식이 아니라 바람의 침식으로 형성됐다라고 했었죠. 바람에서 형성된 지형 중에서 바람의 퇴적 지형은 바르한 사구만 있고요. 버섯바위, 삼능석, 또 하나 더 있죠. 바람 침식 지형, 사막포도. 이 세 개는 바람의 침식과 관련된 것이다.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6번입니다. 에너지 자원이 너무 쉽게 출제가 되었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정말 기후 문제, 기후 공부 많이 했잖아. 우리가 공부한 거에 비해서는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6월 평가원. 자, 그래프와 지도가 보일 때 우리는 뭐부터 하자? 지도의 기후 지역부터 체크를 합시다.
러시아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유럽 블라디보스톡입니다. 정은이 윗동네, 즉 북한보다 위쪽 지역은 다 DW 지역이죠. 여기 좀 애매한가요? 그럼 여기 넘어갑시다. 뉴질랜드는 다 CFB이고요. 여기 작년 수능에 나왔다고 우리가 정리했던 바로 그곳이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 말고도 여기 홍콩 지역이 CW거든요. 그리고 홍콩보다 내륙이니까 CW겠죠. 왜 CW입니까? 왜 겨울에 건조하죠? 겨울에 부는 계절풍, 대륙에서 부는 계절풍 때문에 겨울이 건조해서 CW가 이렇게 남쪽에도 나타나잖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해석하시자고요. 기온이고요. 남반구 하나, 북반구 두 개니까요. 최하늘이 7월인 가는 남반구의 뉴질랜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최하늘이 1월인 나와 나는 북반구인데 최하늘이 이렇게 낮은 다가 냉대기후 나가 여기가 되겠죠. 오케이. 1번 가는 북반구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가 CFB와 CW의 최하늘 비교하기는 개념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에서 그대로 하시면 되겠죠. 요게 최하늘. 가가 더 낫네요. 연교차요. 나와 다입니다. 뭐 말할 것도 없죠. 온대보단 냉대가 연교차 무조건 크고 그 냉대 중에서도 연교차 큰 DW인 것이고 또 연교차는 북쪽일수록 크잖아요. 고위도일수록 크잖아. 그래서 나는 다보다 연교차가 작다. 옳은 설명이죠. 적도와 가까울수록 연교차는 작잖아요. 답은 3번.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는 가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겠죠. 왜? 겨울에 건기하니까요. 여름 강수가 차지한 비율은 높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5번. 요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연습했던 것입니다. 북해 기선과 남해 기선의 위치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북해 기선 어디가 기준입니까? 여기 타이완. 딱 선 그으면 되죠. 인구 8등 방글라데시의 수도인 다카 북해 기선이다. 남해 기선은요? 호주의 중점이 남해 기선이다. 그림 연습하셔야 됩니다. 개념 강의 때부터 계속 선생님 말씀드렸던 바로 그거 꼭 시킨 대로 하십시오. 자, 8번 종교 문제이고요. 이 종교 문제에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안 절벽에는 거대한 상징물, 요게 뭐다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자료 해석입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전하고 실천하는 것이니까 불교이겠죠. 그리고 이 국가를 통치하는 극단주의 정권 탈레반입니다. 미국이 해외에서 전쟁 중에 진 전쟁이 바로 베트남 전쟁이고 두 번째로 진 전쟁이 바로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입니다. 아프가니스탄 그 9.11 테러의 배후로 지목된 탈레반을 징치하려고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을 갖다가 없애려고 20년 동안 전쟁을 일으키다가 결국에는 미국이 지지치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정권을 갖다 잡아버리죠. 그래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난민이 많이 발생하고 이 난민들이 남쪽에 정치가 안정된 파키스탄 지역으로 많이 이주하게 됩니다. 이런 개념도 알아두십시오. 예, 여튼 아프가니스탄은 스탄이잖아요. 중앙아시아잖아요. 따라서 이슬람교가 되는 것이죠. 국민 대다수가 믿는 이슬람교 뭐 이런 개념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뭐 선지들 요거 틀리면 안 됩니다. 개념 공부 많이 했던 거잖아요. 자, 9번 별표 해주세요. 요게 이제 최근 들어서 평가원에서 가장 어렵게 야심차게 출제라는 뭐 킬러 문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작년 수능에 유럽의 뭐 안도라 이런 게 나왔던 것처럼요. 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백지도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단순히 백지도에 국가 이름을 적어 넣는 것을 떠나서 이 국가가 대략적으로 지도를 안 보더라도 어디에 위치하고 어떤 나라 국경을 접하고 있는지까지 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료 해석부터 합시다. 자, 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이 국가의 카탈루냐 지역은 분리독립운동을 추진하고 있죠. 어디로부터? 에스파냐로부터. 그럼 에스파냐에서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에스파냐어가 되겠죠. 자, 나는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뭔지 모르겠지만 요거네요. 북부 플랑드르. 그 다음에 프랑스를 사용하는 남부 왈로니아 지역. 네, 벨기에가 되고요. 북부 플랑드르 지역은 벨기에 북쪽 지역은 네덜란드랑 인접해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를 사용합니다. 남부 지역은 프랑스와 접해 있어서 프랑스를 사용하고요. 동쪽 일부 지역은 독일과 접해 있어서 독일을 사용하는 지역도 있고요. 벨기에에 대한 설명. 그다음 다는요. 장인기술 기반의 패션 디자인. 네, 구찌, 프라다, 명품. 네, 이탈리아입니다. 세계적인 관광지 중 하나인 수상도시인 베네치아가 있다. 이탈리아의 요런 산업이 발달한 곳은 이탈리아 남부야 북부야? 이탈리아 북부가 되고 특히나 제3이탈리아라고 하죠. 동쪽의 겨드랑이지요. 따라서 이탈리아 북부 지역을 파다니아 지역이라고 하고 경제적으로 우위가 있기 때문에 분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루르 공업 지역은 자, 유럽의 공업 지역 중에 원료 산지 중심으로 해서 처음으로 발달한 산업혁명 때 발달한 공업 지역이 있습니다. 영국에는요, 요크셔 테리 할 때 그 요크셔 지방이라고 하죠. 요크셔 랭카셔 지방.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맨체스터랑 리버풀 지역, 내륙 지역이다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와 독일 국경 지역, 또 독일의 내륙 지역, 내륙 지방에 루르, 자르, 로렌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프랑스와 독일을 구분한 방법을 선생님이 기출 때 알려드렸잖아요. 이렇게 외우시면 쉽습니다. 세 지명 중에 우리한테 좀 익숙한 단어가 있어요. 네, 로렌 말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 브랜드 중에 로렌이 들어간 용어가 있어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 옷은 되게 유명했고 대학교 때도 유명했고 이제 인기가 한물 가겠지 했는데 요즘에도 20대들 사이에 이 옷이 좀 잘 입더라고요. 먹어주더라고요. 네, 랄프 로렌. 폴로입니다, 폴로. 랄프 로렌 씨가 만든 폴로. 그 로렌. 자,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로렌. 랄프 로렌이라 생각하자고. 자, 프랑스, 독일 중에 패션의 진심인 나라는 어디입니까? 노잼의 나라 독일입니까? 아니면 패션의 중심지 파리가 되겠습니까? 네, 파리가 있는 프랑스가 되겠죠. 따라서 프랑스가 로렌이고 나머지 르르자르, 뭐 룰루 아닙니다. 로렌. 르르자르는 독일이다.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외워주세요. 아시겠죠? 자, 셋 다 원료 산지 중심으로 하는 첫 번째 유럽에서 발달한 공업 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로렌은 랄프 로렌 폴로 떠올리시면서 프랑스다. 나머지는 독일이다. 이렇게 하시면 쉽죠? 이 세제 지역지리 내용이 많긴 합니다만 이렇게 선생님이 개념 때 기출 때 알려드렸잖아요. 암기법을 통해서 정리를 무시하지 마시고 저 새끼 좀 헛소리하네 무시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억하신다면 문제 쉽게 풀립니다. 네, 라가요 독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독일임을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라인강에 편리한 수운. 라인강을 이용해서 운송을 하는 거. 라인강 수운하면 바로 독일밖에 없죠. 물론 프랑스에도 라인강이 흐르죠. 다만 프랑스에 흐르는 라인강은 독일과의 국경을 따라서 흐르다가 독일 지나고 네덜란드가 라인강의 하구가 되겠죠. 독일이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고 특히나 2차 세계대전을 패망하면서 이 보상금을 어마어마하게 물게 됩니다. 독일의 경제는 그냥 개추락해버렸겠죠. 그러다가 빠르게 성장을 해가지고 현재 GDP 1등 미국, 2등 중국, 3등 일본, 4등이 독일입니다. 유럽연합 GDP 중에 4분의 1을 차지하는 게 바로 독일입니다.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이룩했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빠른 산업화를 이룩했잖아. 이걸 한강의 기적이라 하고요. 그래서 전 이명박 대통령이 라인강 수운처럼 우리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린 독일처럼 우리도 이제 한강의 기적 4대강을 해보자라고 했다가 뭐 좋지 않게 되었죠.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라인강의 수운 같은 경우는 CFB 기후여서 하산 계수가 작아 유량이 일정해 수운이 발달해 있다. 꼭 아셔야 됩니다. 바로 스위스가 위치한 알프스 산맥에서 시작해서 독일과 프랑스의 국경을 지나 흐르다가 독일을 관통하다가 네덜란드 지역이 하구인 이 강이 바로 라인강이다라는 것은 평가원에서도 출제된 바 있고 교육과정상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개념 때부터 라인강이 흐르는 거 유역 많이 그려봤잖아요. 다시 한번 연습해 주시고요. 자, 이제 문제 선지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에스파냐의 수도 마드리드 되겠죠. 레알 마드리드. 자, 벨기에 수도가 중요합니다. 에스파냐의 수도가 마드리드라는 것은 알면 좋지만 몰라도 크게 상관이 없걸랑요. 왜 교육과정상 마드리드가 중요하진 않아요. 레알 마드리드 뭐 이거 말고는. 그런데 벨기에 수도인 브뤼셀은 중요합니다. 왜 때문이죠? 유럽연합의 본부가 위치하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에스파냐보다 벨기에는 더 북쪽이잖아요. 따라서 고위도에 위치한다. 뭐가 나가요? 1번 틀렸고요. 2번입니다. 나와 나는 모두 오스트리아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오스트리아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건 아셔야 되죠. 왜? 이런 느낌입니다. 자, 유럽의 백지도를 공부할 때 선생님 강조했던 게 있잖아요. 스위스 딱 센터에 위치합니다. 알프스 산맥에. 그리고 이 남쪽에 이탈리아 땅과 유럽 땅이 부딪혀서 이 알프 산맥이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이 이탈리아는 알프 산맥 남쪽에 위치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위스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오스트리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중에 우리가 기말고사 끝나고 시험
영화 틀어주거나 아니면 수행평가로 이 영화에 나오는 음악들 많이 불러봤을 것입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 들어봤나요?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의 배경 무대 알프스 산지라는 아름다운 좀 슬프지만 아름다운 영화 그게 바로 오스트리아를 배경을 합니다. 그래서 스위스, 오스트리아 남쪽이 이탈리아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그 위쪽에 벨기에는 오스트리아랑 접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스위스 북쪽은 여기 프랑스고 여기가 독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이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에서 세계 베네룩스 3국이 이렇게 위치하잖아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와 벨기에는 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잘 봐봐. 지도를 가져왔거든. 이렇게 개념교재, 기출교재에 이 지도를 보고 이게 스위스고요. 프랑스고요, 독일이고요. 요걸 우리가 맨 처음 했잖아. 룩셈부르크고요, 벨기에고요, 네덜란드고요. 이걸 맨 처음 했잖아. 이제는 이제 우리가 지도를 보지 않더라도 진짜 백지에다가 국가 간의 국경이 어떻게 됐는지 대략적으로 어디에 떨어져 있고 접해 있고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건데 요거를 무지성으로 막 출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중요한 바로 이 알프스 산맥을 기준으로 출제를 해버린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 공부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N회차 때 세지는 그래프 해석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N회차 때 이 줄글로 지도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를 이 8번 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을 N회차 때 연습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현역들은 기말고사 끝나고부터 N회차 강의로 이런 연습을 많이 해주신다면 구평에서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고요. 당연히 수능에서도 이 문제 유형이 킬러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연습 정말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오셔가지고요. 그래서 9번 문제였네요. 9번 문제였고요. 자, 요거를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필기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 개의 공용어를 쓰는 나라는 유럽의 벨기에가 대표적입니다. 북쪽에 네덜란드, 남쪽에 프랑스. 근데 이 벨기에보다 더 많은 공용어를 사용하고 또 유명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 스위스입니다. 언어나 종교나 둘 다 금묵자흥 느낌이거든요. 접해 있는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스위스는 남쪽에 이탈리아, 북쪽에 프랑스, 독일가 접해 있어서 맨날 얘들한테 괴롭힘을 당했어. 또 지금이야. 알프스 산지 관광하고 좋잖아. 근데 옛날에는 농업이 중심인 사회에서는 알프스 산에서 뭘 할 수 있겠니? 이목이나 씩씩해서 돈이 없는 거야. 스위스는 맨날 힘들었던 겁니다.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었느냐? 영세 중립국의 선언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강대국에 접해 있는 스위스는 지방에 따라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데 문맥상 이탈리아를 사용하겠죠. 프랑스를 사용하겠지. 독일을 사용하겠지. 하지만 벨기에는요. 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거야. 당연히 또 벨기에는 또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세 개의 공용어를 사용하고 또 스위스의 어르신들이 노년층들이 쓰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를 로망슈어라고 합니다. 로망의 느낌이 이제 로만이라는 느낌과 마찬가지죠. 고대어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라틴어, 로마어와 관련된 이게 로망슈어라고 하고 노년층들이 쓰는 언어다 해서 총 4개의 공용어를 쓰는 나라가 바로 뭐다? 스위스다. 라는 거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 수가 있죠. 이제 벨기에를 사용하지 않는다. 벨기에와 스위스는 접하지가 않구나. 따라서 같은 알프스 산맥에 위치한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접하겠니? 요렇게 접근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이것도 교육과정상 중요한 내용입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오케이. 자, 다 와라. 자, 요것도 참 좋죠. 해안선에. 자, 이탈리아는 해안선이 참 길어요. 왜? 삼면이 바다골랑요. 독일은요? 그렇지 않잖아요. 남쪽으로는 스위스, 동쪽으로는 동유럽, 폴란드랑 접해 있죠. 따라서 독일의 해안선은 북쪽 해안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탈리아의 해안선이 더 길다라는 거 옳은 설명인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내는 것입니다. 평가원도 양심이 있거든요.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탈리아와 프랑스 중에 해안선의 길은 어디가 길까요? 지도 안 보고 해야죠. 난해하단 말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북쪽에 영국과의 바다 접하고 있고요. 남쪽에 지중해 있고요. 그다음 서쪽에는요.
서쪽에도 바다예요. 삼면이 바다 골랑요. 그래서 프랑스와 이탈리아 해안선의 길이는 쉽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더라도 말이죠. 통계자를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 출제하겠냐 안 하겠냐 안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만 더. 에스파냐 해안선이 길까요? 이탈리아 해안선이 길까요? 에스파냐 반도국이잖아요. 물론 리스본이 서쪽에 대서양과 접해 있긴 합니다만 또 에스파냐 서쪽도 대서양과 접해 있죠. 따라서 나올 수가 없단 말이죠. 확실하게 통계값 차이가 크게 구분이 돼서 굳이 인터넷에서 통계자를 찾아가지고 비교 가능한 부분의 통계자를 비교는 출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것입니다. 백지도의 위치를 통해 가지고 독일은 남쪽과 스위스 알프스,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서쪽 프랑스, 동쪽 폴란드 이렇게 삼면이 다 육지로 접해 있어. 북쪽에만 해안가인 독일과 그다음에 삼면이 바다야 이탈리아. 이것만 비교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지를 중요하게 출제되니까 우리 친구들 지역지를 공부해야 됩니다. 뭐 말도 안 되는 리히텐슈타인, 뭐 에스토니아, 라투아니아, 리투니아 이런 거 동유럽 국가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의 구분이 쉽지 않죠. 그래서 선생님이 N회차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수능부터 달라진 출제 경향에 맞춰서 작년 N회차까지는 그래프 해석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세지도요. 한지만큼. 하지만 이제 세지는 N회차 강의에서 이런 지역지리를 중점적으로 이런 유사한 줄글로 국가의 특징을 물어본 문제를 선생님이 만들고 있으니까요. 이런 연습을 같이 해보자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올해 세지에서도. 오케이. 자, 전 세계 사용자 수입니다. 기억 에스파냐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누가 사용하냐? 에스파냐 당연히 많고요. 자, 요것도 이제 지지난 교육 과정에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언어 중에서 전 세계 사용자 수 제일 많은 것은요. 중국어입니다. 이걸 또 만다리너라고 뭐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 없고요. 중국어다라고 하시면 되고 인도가 중국보다 인구 많잖아요. 근데 인도가 1등이 아닌 이유는 인도에는 여러 개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중요한 건 이거죠. 영어와 에스파냐 중에 뭐가 더 많을까요? 근데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영어는 미국, 캐나다, 뭐 영국, 호주, 뉴질랜드. 미국 말고는 인구 많은 나라 딱히 없어. 근데 에스파냐 어때? 라틴 아메리카, 멕시코, 브라질. 아닌데 브라질은 포르투갈어인데. 자, 그래서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요거를 조금만 필기해 주세요. 그래서 중국어가 1등이고 그다음에 에스파냐와 그다음에 영어가 되겠습니다. 영어보다도 에스파냐를 더 많이 쓴다라는 거. 4등이 이제 힌디어거든요. 인도의 여러 언어 중에 하나. 그래서 에스파냐가 영어보다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제하천이 리얼 라인강은 리얼 어디니? 국제하천 리얼은 베네치아를 관통해 흐를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베네치아는 이탈리아의 도시니까요. 스위스 알프스에 시작해가지고 북쪽으로 흘러서 북해로 유입되는 강이 라인강이니까 알프스 산맥 남쪽에 이탈리아 도시는 흐르지가 않는 것입니다. 요런 걸 물어본다라는 거죠. 알겠지? 중요한 산맥, 교육과정상 중요한 산맥인 알프스 산에서 시작해서 교육과정상 유의미한 하천인 라인강에 흐르는 모양을 요렇게 또 예전에 교육과정에 그 평가원 출제되었던 라인강은 프랑스와 독일 국경을 지나 흐른다라는 것을 공부를 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요. 확대해가지고요. 자, 이 스위스에서 시작되는 라인강이 개념 때 말씀드렸죠. 이 프랑스와 독일 요 국경이 너무 직선이잖아. 너무 이상하지. 여기를 흐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독일을 지나 흐르다가 네덜란드 하류로 흘러가는 것. 이게 바로 라인강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여기에 위치하는 베네치아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지도 보면 좀 더 쉬운데 지도가 없을 때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백지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합시다. N회차에서. 오케이.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태양회기죠. 적도 수렴대이고요. 가가 바로 7월, 나가 1월이 됩니다. 기우지요. A가 CS고요. 적으라고 했죠. 7건. B는요. AW 북반구니까 1건. C는 탄야니아쯤 되겠죠? AW 남반구니까 7건. CS고요. 남반구니까 1건이 됩니다. 남반구 썸머는 1월이니까요. 남반구 여름은 1월이니까요. 자, 1번 선지 멸표해 주시고 요 선지가 지금까지 출제가 안 됐습니다. 평가원에서. 근데 이제 올해 연계교재 수특에 나와가지고 요런 표현을 우리는 조금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가식이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럴 땐 다 7,
7, 1, 1로 적어주시고요. 7월의 비는 북동무역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접근하냐?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뭐죠? 적도 수렴대입니다. 수렴대가 뭐니 얘들아? 바람이 만나는 곳을 의미합니다. 북쪽의 무역풍과 남쪽의 무역풍이 가시게는 이 지역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즉 남동무역풍이 불다가 적도를 지나면 전향력에 의해 가지고 약간 휘어져요. 이렇게 부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약간 이렇게 휘어져. 이렇게 휘어져. 이렇게. 그리고 북동무역풍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부는 거죠. 그래서 이 전향력이라는 개념이 세지 교육과정상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평가 문제에서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계교재에서 수특의 이 선지가 나오고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간단해. 수렴대이니까. 수렴대가 바로 뭐지? 무역풍, 북쪽의 무역풍과 남쪽의 무역풍이 만나는 곳이란 말이야. 따라서 B는 적도 수렴대가 B보다 북쪽에 위치하니까 7월에는 B에는 북동무역풍이 불까? 아니라는 거지. 남동무역풍이 분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남동무역풍이 적도를 지나면서 전향력에 의해서 약간 서풍으로 느낌으로 바뀌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북동무역풍 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겠지? 왜? 수렴대가 B보다 북쪽에 위치하니까요. 화살표를 그리는 연습 딱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디벨롭 해가지고요. 나아 시기에 C는 구평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남동무역풍이 불다. 아니겠죠? 왜? 요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요렇게. 북동무역풍이 즉 북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게 분다. 왜? 적도 수렴대보다 C가 북쪽에 위치하니까 요렇게 말입니다. 알겠지? 자, 따라서 1번 틀린 설명이 되는 것이고요. 자, 2번 7월의 C는 아열대 고압대 영향으로 건겨 나타난다. 우리가 C를 AW7건 왜 남반구의 윈터는 7월이니까 딱 적어놨으니까 실수할 수가 없죠. 혹시나 1번 선지가 어려운 선지 나온다면 삼각형 세모하고 넘어가십시오.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넘어가시고 4번 보겠습니다. 1월에 낮의 길이는 남반구 고위도일수록 낮의 길이가 길겠죠. 따라서 제일 긴 녀석은 D가 되겠다. 라는 건 5번 선지 뭐 말할 것도 없고 쉬우니까 넘어갑시다. 네, 11번도 넘어가도록 하는데 이렇게 식량 자원이나 에너지 자원에서 그래프가 아니라 줄글로 출제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래프 해석이 이제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도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지만. 네, 가가 쌀이 되잖아요. 쌀의 수출량은 유럽이 제일 많을 수가 없죠. 아시아가 제일 많죠. 아시아 생산량, 수출량 다 아시아가 쌀은 많고요. 다만 수출량 중에서 유럽이 제일 많은 게 있습니다. 요것만 기억해 달라고 했죠. 그게 바로 뭐냐? 밀 수출 1등은 유럽이다. 요것만 딱 기억하자고요. 알겠어? 그래서 국가별로 했을 때 밀 수출 1등은 러시아. 옥수수는 당연히 미국. 쌀은 인도, 2등이 타이. 해서 요 수출 대륙과 국가 생산에 비해서는 약간 익숙하지 않은 통계 자료거든요. 자, 그래프로만 출제가 안 돼 있지 선지는 네 이런 통계 자료 출제가 되거든. 그러니까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산에 비해서 수출이 약간 어색해 여러분들 공부가. 그러니까 수출도 정리해 주자. 쌀은 무조건 아시아야. 밀은요? 밀 생산 아시아가 1등이죠. 하지만 수출 1등이 유럽이다라는 거. 옥수수 무조건 아메리카. 국가 미국. 밀 수출 1등 러시아, 쌀 수출 1등 인도, 2등 타이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2번 가겠습니다. 은, 철광석, 구리가 나와 있는데 단위가 없습니다. 단위가 없다라는 건 뭘 의미한다? 별글씨 읽으라 라는 거죠. 상대값입니다. 은, 딱 해줬어요. 은은 중요한 자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연애를 할 때 야, 우리 커플링 하자. 뭐 은반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만 은반지 보다는 뭐를 많이 합니까? 금반지. 또 하얀 색깔인데 금인, 뭐 18K, 24K인 백금, 뭐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 은은 중요한 지하 자원이 아니에요. 그 은으로는 접근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철광석, 은 교육과정상 개념으로 안정지계에 많이 매장되고 생산되고 수출하죠. 브라질과 호주가 유명하죠. 따라서 나가 브라질이 되는 것이고 구리는 칠레죠. 세계 1등. 그 다음에 여기 페루. 아프리카에서는 콩고 민주공화국과 잠비아잖아요. 따라서 남아있는 가가 볼리비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볼리비아에서 은의 생산이 많다? 이거 알 필요 없다라고요. 은은요 무시하십시오. 오케이. 자, 1번.
자, 포르투갈 사용하는 것은 브라질에 대한 설명이고요. 우유니 소금 사막이 네, 바로 볼리비아 이 가에 대한 설명이고요. 총인구 라틴 아메리카에서는요. 브라질이 1등, 멕시코가 2등, 콜롬비아가 3등입니다. 따라서 가 볼리비아는 인구가 많지 않고요. 네, 가는요. 나와 다와 국경을 접하고 있죠. 네,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평가에서는 여기까지 출제됐습니다. 지도를 제시해주지 않고 브라질과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는 나라는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어볼 수 있어요. 왜? 브라질은 워낙 라틴 아메리카, 즉 남아메리카에서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웬만한 나라들은 다 브라질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만 접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다? 바로 칠레. 요게 평가원 출제된 적이 있죠. 그래서 칠레와 에콰도르는 접하지 않네. 이렇게 백지도 연습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따라 답은 4번이고요. 가나다 중 수도의 평균 해발 고도는 네, 가가 가장 높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게 브라질 수도인 브라질리아와 칠레의 수도인 산티아고의 해발 고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 볼리비아의 수도는 두 개 있거든요. 짜증나게 그 수도 중에 하나인 라파스가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해발고도 높은 곳에 위치한 수도라고요. 여기에 라파스가 해발고도 3,300m로 1등이기 때문에 요걸 조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교육과정상 안데스 산지에 고산 도시들이 발달해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되는 곳이 바로 라파스다라는 거, 해발고도 가장 높다라는 거 요거 기억 꼭 해주십시오. 자, 이런 내용들을 지역지에서 공부를 하셔야겠죠. 자, 13번 너무 많이 했으면 넘어가시고요. 자, 14번 요것도 조금 이슈가 있죠. 자, 호주와 인도와 일본입니다. 벵갈루루 하이데라바도 인도의 첨단 산업 지역이 되고요. 철강석 석탄 수출국이다. 요게 호주죠. 이거 봐봐요. 총 상품 수출액 중 철강석은 32%, 석탄은 12%, 두 개 합치면 44%, 절반 정도가 광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호주에서 이 광물은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고 어디로 수출하겠습니까? 네, 한중일로 수출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을 먼저 앞세웠지 실제로는 중국, 일본, 한국 이 순서로 수출을 합니다. 중국과 일본, 한국은 철강산업, 제철산업과 그다음 조선업이 발달되어 있고 이거와 관련된 철, 광석, 석탄을 가까운 호주에서 수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4번 선지가 요걸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나와 다, 다는 일본이고요. 자, 호주와 일본 간의 무역액은 호주와 인도 간의 무역액보다 많다가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교육과정 중요한 개념입니다. 또 이 내용이 있잖아. 그래서 이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한 단어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국가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RCEP이라는 게 있었죠.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요. 여기에 총 15개 회원국이 있잖아. 어떻게 우린 정리했니? 한, 중, 일, 동아시아의 3개 나라. 그 다음에 아세안, 1번선이 나온 아세안, 동남아시아의 모든 국가들, 총 10개 국가들. 오세아니아의 호주, 뉴질랜드 2개 국가 합쳐서 총 15개 국가잖아. 이게 중요하잖아, FTA 중에서. 네, 이 RCEP에 인도가 포함되어 있어야 안 있는 거야. 호주는 인도와의 무역보다는 중국, 일본, 우리나라와의 무역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중에 제일 큰 것은 호주와 중국 간의 무역액이고 요게 지역지에서 엄청 강조를 많이 했던 것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네 4번 선지를 출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네, 1번입니다. 남부아시아이니까 인도는 아세안 회원국이 아니죠. 아세안 총 10개국이고 아세안 회원국이 어디다라는 건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그냥 달달달 외우지 마시고 이 백지도를 갖다 떠올리시면서 미얀마부터 적어본다면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남부로 길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가운데 타이, 캄보디아, 그지? 그다음 말레이아 반도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다음에 여기 인도네시아 섬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르네오 섬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말레이시아로 둘러싸인 브루나이, 그리고 동쪽의 바다의 섬나라 필리핀 이렇게 백지에다가 국가의 대략적인 위치를 떠올리시면서 한 글자씩 적어서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아세안 국가들이 총 10개다라는 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동차는요, 일본이 대표적이죠. 인구 밀도, 네, 뭐 할 거 없죠. 호주는 인구 밀도 워낙 낮죠.
그리고 일본이 높고요. 인구 밀도 제일 높은 곳은 어디겠습니까? 인도가 제일 높겠죠. 세계 인구 1등이나 면적은 딱히 호주보다도 넓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5번. 국가 내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선진국일수록 높습니다. 따라서 일본과 호주는 둘 다 3차의 비율이 높아요. 물론 호주보다 일본이 조금 더 높긴 해. 왜? 호주는 1차 산업이 좀 더 발달했거든. 하지만 이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설 모의고사는 이걸 물어볼 수 있어. 하지만 평가에서는 절대 같은 선진국인 일본과 호주의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을 묻지 않아요. 뭐라고 묻습니까? 인도가 제일 높대요. 개소리가 되는 것이죠. 인도는 개도국이니까 1차의 비중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계 자료를 봐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출제하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평가원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서남아시아 북부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비교이고요. 네,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선진국일수록 높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산유국일수록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높고요. 또 여기 아랍에미리트 높고요. 하지만 여기 카타르가 1인당 GDP는 이 일대에서 가장 높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가는 사우디가 되겠죠. 또 사우디는 2차 산업 비율이 이렇게 높습니다. 여기서 2차 산업이라는 것은 광업과 공업을 의미하는데 공장들 발달하지 않잖아요. 제조업 제외한 비제조업이라고 하는 광업에서 이렇게 높다라는 거. 자, 이제 이집트와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산업 구조로 굳이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로 비교하면 됩니까? 1인당 GDP로요. 이집트 못 살잖아요. 인구도 엄청 제일 많고요. 이 지역에서. 따라서 이집트가 나가 되고 튀르키예가 다가 된다라고요. 자, 1번 가는 지중해 접해 있다. 아니죠. 사우디아라비아는 홍해, 그다음에 여기 페르시아만, 걸프만 인도양에 접해 있다라고 해주시고 이렇게 어떤 바다와 접하고 있는지는 중요한 출제 요소입니다. 순위파보다 시아파의 신자 수가 많은 것은요. 이란과 이라크 두 나라밖에 없어요. 아프리카에 위치하는 것은 이집트가 되고요. 석유 생산량은 사우디가 당연히 제일 많겠고요. 국토 면적 물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가나다 중에 선지 만들어 볼까요? 인구 밀도는 어디가 제일 높을까요? 이 일대에서 인구는 이집트가 제일 많잖아요. 면적은요? 제일 좁네요. 따라서 인구 밀도는 이집트가 1등이다라는 것도 세계 중에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선제들이 만들 수 있고 실제 개념 교재에 자개원에서 다양한 선제를 만들어 놨잖아. 그거 반복해서 연습해 주시고 이런 내용도 N의 차에서 조금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16번. 자, 그래프 4문제밖에 출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6번 문제였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앵글로, 유럽 중에 하나고 순이동률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개념은 순이동률이 아니라 인구 순이동이죠. 즉 분자값에 해당하는 바로 요것 말입니다. 하지만 큰 개념의 라지는 똑같습니다. 순이동률이든 인구 순이동이든 양의 값이 나타난다? 선진국이다. 음의 값이 나타난다? 개도국이다. 요거죠. 그래서 가와 나는 둘 다 양의 값을 나타내니까 선진국인데 60년에 음의 값이 나타나는 나가 유럽이다. 왜 음의 값이 나타난다 개념으로 배웠잖아요.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 정착한 커즌, 사촌, 우리도 이민 가자라고 해서 많이 떠나게 됩니다. 가가 앵글로가 되고요. 자, 다와라,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인구 순이동을 했을 땐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값이 큰 것이 아시아입니다. 하지만 이건 률이란 말이야. 전체 인구에 차지한 비율이니까 이걸로 접근이 불가능한 거죠. 바로 뭐? X축으로 접근합니다. 자연 증가율이 바로 뭔데요? 출생률 빼기 사망률. 아프리카 압도적인 1등이잖아요. 네, 자, 인구의 자연 증가는요. 아프리카가 1등이고 그 다음에 인구 구조에서 아시아와 라틴 비교한다? 못한다? 못한다였죠. 오세아니아 무시해 주시고 앵글로가 되고요. 어디가 꼴등이다? 유럽이 꼴등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죠.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는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 값이다라는 거,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더 높다라는 거, 노년층 비중이 높아서 그렇다라는 게 교육과정상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꼭 정리해 주시고요. 자, 1번입니다. 2020년 아시아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다라는 것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에 대한 설명이죠. 자연증가율 마이너스 지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 유럽의 인구 이동은 60년의 순유출이다. 그대로 20년 순유입이다. 그대로 답은 2번. 매우 쉽게 출제됐죠. 우리 기출에서 풀었던 인구 단원의 평가한 기출문제에 비해서 훨씬 쉬웠던 문제입니다. 자, 중연령은요. 노년층 비율과 관련된 거죠. 따라서 유럽이 1등이죠. 아프리카는 꼴등이고요. 라틴 아메리카부터 이주한 인구는 앵글로가 당연히 많고요. 총 인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자, 17번 보겠습니다. 경제블록 USM카랑 EU입니다. 가가 USM카가 되고요. 나가 EU가 되죠. 자, 기억 USM카는
단일 통화 없습니다. 캐나다도 달러를 써요. 하지만 캐나다 달러라고 합니다. 미국이랑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호주도 달러를 씁니다. 하지만 호주 달러라고 다릅니다. 가치가. 싱가포르도 달러를 씁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달러라고 해서 가치가 다릅니다. 이름이 달러라서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야. 어떤 지역 경제 협력체에서 단일 통화를 사용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 유럽연합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에서도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유로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가 있죠. 북유럽의 덴마크, 스웨덴, 동유럽 국가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유럽연합의 회원국은 스위스는 아니죠. 왜? 중립국이잖아요. 스위스, 노르웨이, 너무 멀어서 아이슬란드, 최근에 영국 탈퇴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답이 디귿이죠. 가는 나보다 회원국의 국토 총 면적이 넓다. USNC가 넓습니다. 왜냐면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가 러시아, 그 다음이 캐나다, 그 다음이 미국, 그 다음 중국.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등, 3등인 캐나다, 미국이 있잖아요. 멕시코도 좁은 땅도 아니고 엄청 넓은 거야. 유럽연합에 러시아가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18번.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됐어요. 조금 더 어렵게 출제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나다 수도의 공간 정보를 제시했다면 좀 더 어렵겠죠. 또 이제 선지에서 가나다 수도의 최단 거리를 물어봤다면 좀 더 어렵겠죠. 하지만 쉽게 출제를 했습니다. 수단 영국 타이이고요. 어떤 국가 간의 도시화를 비교하려면 도시화율과 연평균 도시인구 증가를 동시에 고려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브라질, 멕시코 때문에 그렇죠. 브라질과 멕시코는 도시화 시기가 유럽, 앵글로의 선진국에 비해서 늦기 때문에 도시인구 증가는 높지만 도시화율이 매우 높아서 도시화율로만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쉬운 문제였습니다. 영국은 도시화율이 제일 높을 것이고 도시인구 증가도 가장 낮을 것이다. 왜? 도시화 산업화 시기가 가장 이르니까요. 먼저니까요. 영국.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국가가 제일 못 사니까 도시화 시기가 산업화 시기가 가장 늦으니까 가 도시화를 가장 낮고 도시인구 증가를 가장 높은 가가 수단이고요. 나가 타이가 되는 것입니다. 1번. 영국은 타이보다 연평균 도시인구 증가율이 낮다. 개념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죠. 영국은 도시화 시기가 가장 먼저니까요. 가는 도시인구, 너무 중요한 선지죠. 도시인구와 촌락인구 뭐가 더 많냐? 적냐를 물어볼 때는 도시화율 50%를 기준으로 합니다. 도시화율 50%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 도시인구와 촌락인구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만약에 자료에서 도시화율이 아니라 촌락인구 비율 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50%가 도시인구, 촌락인구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따라서 2번 선지 가는 도시화율이 35.3%이니까 도시인구보다 촌락인구가 더 많다가 되는 것이고요. 최상위 세계 도시는 뉴욕, 런던, 도쿄죠. 따라 틀렸다가 되고요. 자, 4번 나는 나보다 촌락인구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 왜 하고 있죠? 셈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사회문화처럼 계산을 반드시 해야지만 풀리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오지선다에서 혹은 기니들이 사지선다에서 계산선지는 하나밖에 출제하지 않는 것이 세지한지의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넘어가세요. 다는 가보다 산업화 시작 시기가 너무나 명백한 선지가 있잖아요. 산업혁명 영국이니까 틀렸지.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촌락의 인구 계산한 방법은 아셔야겠죠. 자, 여러분들 적어보십시오. 도시화율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요걸 알면 외우지 않아도 돼요. 도시화율 공식이 어떻게 돼요?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도시화율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도시화율과 도시 인구를 알고 있으니까 전체 인구를 계산할 수가 있지요. 그치? 그럼 이 전체 인구에서 도시 인구를 뺀 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촌락의 인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림잡아서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지? 하지만 처음 풀 때는 계산하지 말고 세모로 해가지고 답이 4번이다 해놓고 20번까지 끝낸 이후 한번 풀어보십시오. 정확한 값을 넣지 마시고 대략 값으로 계산을 해도 맞출 수 있게끔 차이가 큰 지역을 출제하니까 너무 계산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케이, 요 내용들 아셔야 됩니다. 요것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면 우리 연습했던 거 한번 해볼까요? 자, 가나다 나라의 수도의 대략적인 경도 한번 적어볼래요? 영국은 영도죠 뭐.
본초 자오선? 수단 알아야지. 수단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카이로를 우리 알잖아요. 30, 30. 이집트 남쪽이 수단이잖아. 따라 수단의 수도 역시 동경 30도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접근하시면 되고, 인도 차이나 반도 동남아시아에서 우리가 기억했던 경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적도에 위치한 싱가포르가 동경 105도잖아. 그럼 타이 역시 그 근처란 말이야. 타이의 수도인 방콕도 따라서 해도 105도 라고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치? 그러면 우리는 가나다 수도 최단거리 작년 수능 문제 만들 수 있겠죠? 뭐가 최단거리에 제일 가깝습니까? 런던과 수단, 영국과 수단이 될 것이고, 그치? 그다음에 영국과 타이가 가장 멀리겠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이런 식의 공부도 해주셔야 합니다. 자, 19번 문제 마지막으로 풀겠습니다. 20분 쉬우니까요. 지역지리고요. 아프리카 산악 지역인 아비시니아 고원의 수도 아디스아바바 너무나 많이 공부했던 바로 여기 지역입니다. 가가 되고요. 이 아디스아바바의 기후가 AH고 북반구에 위치해서 1월 건기라는 거, 그다음에 커피, 브라질 1등, 베트남 2등, 콜롬비아 3등, 4등이 인도네시아, 5등이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커피의 기원지, 원산지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최대 산유국 오펙에 가입되어 있다. 네, 아부자라고 하는 쌤 강조 많이 했잖아요. 나이지리아는 인구가 6등이기 때문에 이제 나이지리아의 수도 아셔야 된다고. 나이지리아의 수도의 공간적인 정보가 어떻게 된다? 카이로가 30, 30이었거든요. 30 말이에요.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는 나이지리아 센터에 위치해 있고 10입니다. 북이 10, 동경 10. 외우라고 강조 많이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거보다 훨씬 쉽게 나왔지만요. 네,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다. 자, 나이지리아는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에서 석유 생산량, 수출량 1등이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오케이. 자, 기억입니다. 아파르테이트는요, 남아공에 대한 설명. 다르푸르 분쟁은 바로 어디? 수단의 서쪽 지역, 남서쪽 지역에서 나타난 분쟁이죠. 이 다르푸르 분쟁으로 인해서 남수단이 분리, 독립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바로 내용이고요. 자, 답은요, 디귿 리얼이죠. 국내 총생산은 나이지리아 더 많습니다. 왜?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옳은 설명, 네, 북반구에 위치하느냐, 가와나 적도가 어디다라는 걸 아셔야겠죠. 아프리카 적도는요, 이 빅토리아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빅토리아호 지나가는 곳이 바로 적도이고, 그지? 또 이 서쪽에는 적도 기니라는 곳이 있죠. 이거보다 북쪽에 위치하니까 또 우리는 알잖아요. 에티오피아는 북반구 저위도 고산이라 1월 건기다. 따라서 에티오피아랑 비슷한 위도에 있는 나이지리아 역시 북반구다라는 것을 지도가 없어도, 또 지도에서 적도란 표시가 없어도 북반구다 남반구다라는 것을 아실 정도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 때도 기출 때도 지역지리, 백지도 정리하면서 적도와 북해기선과 남해기선 긋는 연습했던 것이죠. 북해기선 그어볼까요? 북해기선 어떻게 긋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중점에서 선을 그으면 이게 북해기선입니다. 남해기선 어디에 위치하죠? 마다가스카르 3분의 1 지점에 선을 그으면 이게 남해기선입니다. 공부했던 그대로 복습 계속 해주시면 되고, 아직 강의를 안 들으신 친구들은 개념 강의와 기출 강의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20번 대지형이고요. 뭐 어렵지 않죠? 불의 고리는 환태평양 조산대를 얘기하니까 틀렸고, 샌안드레스 산층이 대표적으로 어긋난 미끄러지는 경계이고, 요것만 좀 해볼까요? 외적과 내적입니다. 지형 형성 작용은 외적과 내적이 있는데 쉽게 간단하게 지구의 지표면 바깥에서 나타난 지형 형성 작용을 외적이라고 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바람이나 하천 유수나 파랑에 의해서 깎이는 침식, 운반, 그 다음에 퇴적, 그리고 카르스트 지형 같은 풍화 등이 외적 작용입니다. 그리고 지각 아래의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지각판의 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든 내용 등이 내적입니다. 뭐 지진, 화산, 습곡, 단층, 판의 충돌, 분리 이런 것들 다 내적 작용이 된다라는 거, 요 기본적인 개념이 정말 간만에 평가원에 출제가 되었으니까 한 번쯤 정리하자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6평 세계질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수능의 출제 기조에 연결되어서 그래프는요 4문제밖에 출제 안 됐고요. 지역 지리가 중요하게 출제됐습니다. 특히나 지역 지리에서 아까 9번 문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 19번 문제도 그렇고요. 줄글이나 지도 혹은 표 통계자를 통해서 각 국가를 접근을 하고
선지를 통해 각 국가가 어떤 국가와 국경을 접하는지, 어떤 바다 국경을 접하는지,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 북해기선 근처인지 남해기선 근처인지 이렇게 다양한 문제를 출제될 수 있으니까 지역지리 공부 7월 중순 이후에 시작되는 N회차 강의를 통해서 같이 하자고요. 자, 그러면 그전에는 개념 강의와 기출 강의 빨리 완강하시고, 특히나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단순히 뭐 자이 스토리라든지 뭐 마더텅이라든지 기출 문제를 푸는 것에서 그치시면 안 됩니다. 꼭 선생님이 기출 문제 푸는 방법대로 푸는 연습을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신다면 무조건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보자고요. 그리고 여러분 계속 하십시오. 사탐은 노력의 영역입니다. 누구나 시간을 쏟고 노력하면 50점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점수에 낙담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